정약용, 조선 최고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유배지에 도착하던 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유배가 기회라고요? 18년 동안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거중기를 설계하고 수원 화성을 지은 천재, 정조가 가장 아끼던 학자인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행정제도, 지방관리의 원칙, 형사사건 처리 방식, 전부 그 유배지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천재가 왜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빛났는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정약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7살에 시를 지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라네. 아버지가 이 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7살짜리가 원근법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재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792년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짓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냐는 거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술로는 수백 명의 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조가 고민에 빠졌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게 거중기입니다.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입니다. 거중기 덕분에 원래 10년이 걸릴 공사를 한 2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조가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전하, 한강에 배를 이어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 편할 것입니다. 배를 연결해서 다리처럼 만든 건데 이게 바로 배다리입니다. 정약용은 이미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근데 정약용 곁에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아꼈냐 하면요,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해서 직접 교육하고 연구하게 했습니다. 정약용에게 정조는 세종과 장영실 관계랑 똑같았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임금. 근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정약용의 정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됐다는 혐의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됐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됐습니다. 하지만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을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주막집 노파만이 방 한 칸을 내줬는데 비좁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주위에는 그를 경계하는 차가운 눈빛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담은 책이고, 경세유표는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담은 책이고, 흠흠신서는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으로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책 한 권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18년 동안 500권을 썼습니다. 그것도 유배지에서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임금보다 백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장영실이 시간을 백성에게 돌려줬다면, 허준이 건강을 백성에게 돌려줬다면, 정약용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1818년 18년 만에 유배가 풀렸습니다.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500권의 책은 당대에는 인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책이었으니까요. 필사본 상태로 조용히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1836년 정약용은 혼인 60주년 회원일 아침에 고향 마현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남겼는데 회혼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를 놓지 않은 겁니다. 정약용이 남긴 책들은 그가 죽고 한참 뒤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학 운동을 일으킨 학자들이 정약용의 필사본을 모아 여유당전서라는 이름으로 엮었습니다. 그제서야 유배지의 죄인이 조선 최고의 학자였다는 걸 세상이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행정제도, 지방관리의 원칙, 형사사건 처리 방식, 전부 정약용이 이미 200년 전에 유배지에서 혼자 써내려간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약용에게 유배는 형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선물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